안녕하세요. 전옥현 안보정론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최근에 그 행보와 관련해서 약간 그 윤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개혁신당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손에 이렇게 반창고 많이 붙여져 있는 그 사진을 좀 보니까 뭔지 모르게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정말 1인 200역을 하는 것 같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 그 180석을 혼자서 막 상대하고 그 놀라운 언변으로 다 그들의 논리를 그 깨부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요새는 막 이준석까지 기어 오르려고 하니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위장 결혼, 보조금, 먹튀 프레임으로 또 개혁신당을 완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여러 뭐 팔도 사나이 컨셉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요즘은 수도권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책 발표도 하고 이 사람들이랑 뭐 셀카 찍어주고 이렇게 악수하고 하는 것만 해도 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한동훈이 뜨면은 엄청난 그룹 인파가 모이고 그 지역에서 그 다닐 때마다 지지율의 변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2012년도 그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와 맞먹는 정도의 파급력을 지금 보이고 있고, 대중 동원력에 있어서는 그때를 앞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모든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1인에만 의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격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만 집중이 되게 돼 있고, 또 문제는 이 당에서는 제일 또 문제가 그 윤한 갈등. 저번에 잘 그 서촌시장에서 잘 봉합이 됐는데 또 지금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공천 과정에서는 항상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천이라는 것이. 그러면 또 그 모든 불만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제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현역들이 뭐 미리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내의 험지로 이렇게 지역구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큰 빅피쉬들이 그렇게 뭐 반항하거나 큰 잡음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소한 그런 잡음들이나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불만들이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 지역구였던 사상에서도 그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하면서 본인하고 가까운 인사를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러면은 이 억울한 사람들은 지금 뭐 삭발도 하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오신 분이 삭발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동훈 위원장을 또 찾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비례인데, 비례 정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리스크를 다 없애고 본인이 일사불란하게 다 처리하겠다. 그래서 애초에 그 한선교, 제2의 한선교의 난을 막기 위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비례 정당의 그 당대표로 세우자. 그런 식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인요한 씨가 굉장히 그 혁신위를 통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었고 화제성도 있으니까 인요한 같은 사람을 비례 당대표로 딱 앉히면은 한동훈이랑 둘이 다니면 굉장한 이슈가 될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어요. 지금 사실 그렇죠. 약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한 2달 가까이 되는데 처음 한 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인해서 이슈몰이가 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을 이렇게 그 양자 뭐 차기 구도에서 앞서는 결과를 또 내놓으면서 그 패배주의가 만연했던 이 당 분위기가 한 번에 일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해볼 만한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지지율이 좋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한동훈 개인만 인기가 좋고 당 지지율은 안 오르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설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윤한 갈등이 봉합되고 설을 지나고 나서는 완연한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고 추세가 완전히 지금 넘어가는 게 완연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에 있어서도 확실히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가 이제 당 지지율로 전이되는 데는 한 달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수도권이 문제인데요. 이제 수도권의 공천이 다 확정이 되고 지역에서 이제 그 후보들이 돌아다니면 당 지지율이 또 그 후보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도권에는 그렇게 체급이 큰 후보들이 별로 없고 조직도 많이 그 저 민주당의 그 다선 현역들이 다 건재하기 때문에 조직 면에서도 되게 열세고 인지도에서도 되게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또 그 와중에 뭐 홍준표 씨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뼈아픈 지적을 할 때가 있는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가 확실히 그 강서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였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 대법원에서 판결 났던 그런 뭐 채용 비리라든지 그런 등등의 문제가 빌미가 돼서 그분이 공천을 받지 못했잖아요. 어쨌든 그거 자체로는 지금 현재 수도권에 인물난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손실은 맞죠. 그러면은 그 김성태 의원을 대체할 강서 쪽에 지금 강서 갑을 다 지금 저쪽이 되게 강한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확실한 대안의 카드가 있느냐 그것도 좀 문제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선거전에서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적절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연이 조금 보이지 않는 것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만 뉴스가 쏟아지고 다 몰려 있으면은 이 지켜보는 사람들도 굉장한 긴장과 피로도의 압력이 좀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선거판에서 어느 정도 그런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뭐 잔잔하게 어떤 화제성을 좀 주면서 굴러갈 수 있는 적절한 조연 캐스팅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인재 영입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좀 빅네임이나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 뭐 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잘 발굴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너무 많은 것을 어깨에 지고 가면 또 보는 사람들도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인요한 씨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부각되기 좋은 캐릭터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민요한 씨가 알려지기로는 옛날 서대문 쪽에 그 출마도 고려를 했었고 상당히 정치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례정당의 당 대표급으로 세우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은 거죠. 일단 이분이 이렇게 당에서 오래 있었던 분도 아니고 또 이분 자체가 언론 주목도를 많이 받긴 한데 가끔씩 돌출 발언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뭐 김한길 위원장, 김한길 씨하고 뭐 상당히 가깝고 뭐 거의 매일 통한다 뭐 이런 소리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분란의 요소가 되는데 그런 식의 체급이 되는 분의 자리로 가기에는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지금 뭐 비대위만 해도 그 말 막 그냥 저기 제어가 안 되고 막 하시는 분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확실히 그 총선 국면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그 스피커가 이렇게 딱 그 일원화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간다. 뭐 이런 게 보이는 게 좀 안정감 있고 그렇긴 하지만 단 한 가지 좀 리스크는 그렇게 지금 현재 좀 이렇게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이철규 의원하고 장동혁 의원이 무슨 윤한 갈등의 대립격으로 뭐 싸움이 났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뭐 싸우고 치고받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딱 결론을 내고 그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민주당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얼추 공천도 끝냈고 한데 이제 자꾸 그런 인력의 문제, 인력 조직의 풀이 굉장히 수도권에서 작아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뭐 김영주 같이 그렇게 외부 사람 그 민주당 사람을 뭐 받네 안 받네 그런 걸로 약간의 잡음들의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조연, 예, 이 타이밍의 조연도 좀 발굴이 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저는 좀 인요한 씨가 좀 화끈하게 이번 총선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서대문 쪽에나 아니면
그 수도권에서 어쨌든 좀 격전지 쪽에 좀 출격을 하셔가지고 어 바람몰이도 좀 하고 예, 지역구 의원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비례 뭐 예를 들면 뭐 비례 정도 받으시고 뭐 선대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뭐 선거 활동을 돕는다거나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김종인이 공관위원장으로 가서 이제 비례 그 순번을 하는 그 정권을 맡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혁신당의 이슈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첫째로는 김종인이 정말 이준석을 아끼는 마음이 진심이었냐 아니냐가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진수희 의원이라고 그분이 SBS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김종인 씨가 평소에 이준석이 정치를 계속 하려면 이번에 무슨 수가 있더라도 배지를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 나가면 당연히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김종인 씨 말대로라면 또 김종인 씨가 공관위원장을 맡았다면은 결국에는 이준석을 비례를 달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것은 이제 전옥현 대표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좀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어, 제가 보기에 이준석한테 아직도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이준석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진심으로 뭐 이준석을 아끼거나 이준석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새로운 미래랑 합쳤다가 지금 깨졌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미래의 공감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조기숙 씨입니다. 근데 조기숙 씨는 원조 친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되게 이준석을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평소 페이스북에. 근데 이분이 이낙연과 이준석이 같이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주장을 했었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글을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낙연하고 이준석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조기숙 쪽에서는 굉장히, 조기숙이랑 그 이낙연 쪽은 그 김종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준석이 김종인 말을 안 들었었죠. 안 듣고 이낙연하고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인이 왜 내 말 안 듣고 어차피 저 당은 망할 거야. 이낙연하고 이준석은 안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삔또가 상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빈정이 상해가지고 아 이낙연이 있으면 나는 그 당에 같이 못 합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항상 내 조건을 내걸잖아요. 내가 우위에 서야 되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해볼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항상. 근데 보면 항상 그 사람의 입지가 언제나 뭐 선거 끝나면 팽당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2012년도에는 박근혜 비대위,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또 문재인 때 그 비대위 했었고 2020년에는 황교안 때를 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박근혜 때나 뭐 문재인 때 다 이렇게 팽을 당했었고 2020년 황교안 때도 정권 같은 거 공천권 같은 거 못 받고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짬 처리를 하고 그 선거도 이제 폭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보궐하면서 그 부활을 했는데 사실 그때 뭐 재보궐 그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승리를 한 것은 민주당이 그 LH 사태가 터진 것도 있고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조국 사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맹활약을 해가지고 그 그 조국의 위선에 이제 상처받은 그런 많은 진보 진영의 이탈자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의 정치는 항상 어떤 대형 정치인의 그 그림자에서 대형 정치인을 숙주로 삼아서 이렇게 기생하는 정치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치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외부의 그런 컨설턴트로 가가지고 이렇게 뭐 M&A하고 구조조정하고 사람들 자르고 그런 걸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준석하고 김종인은 정말 라스트 댄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을 보세요. 다 김종인과 김종인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뭐 김종인, 그다음에 당대표는 이준석이잖아요. 그리고 뭐 최고위에 이제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금태섭, 정말 대표적인 왕자병의 좀 반골이죠. 그리고 뭐 조응천, 반골이죠. 이원욱, 반골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서로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태섭의 인터뷰를 보면은 뭐 이준석이 문제가 많다. 뭐 이준석이 뭐 배제하고 그런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이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지 이준석이 무슨 확고한 당을 장악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런 리더십이나 인간적인 그런 뭐 리더십을 통한 장악력 같은 게 없는 사람이죠, 애초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도 자기가 임명한 윤리위원장한테도 자기가 쫓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따라 나오는 현역 하나도 없고 자기 세력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그 개혁신당에 지금 남아있는 뭐 김용남이니 뭐 천하용인이니 뭐 하는 그리고 원칙과 상식 그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 금태섭까지 해가지고 다 그냥 이준석이라는 간판을 이용해서 자기 덕 보려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고 자기들이 수도권 나가서 있을 때 이준석이 있으면 좀 언론이나 카메라 주목을 받고 자기들이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의 화제성이 좀 묻어가서 득을 보겠다라는 이해 관계자의 이해 공동체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단 이제 지지율이 안 나와 버리면 이준석은 나가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준석 때문에 지역구에서 이준석 달고 다니면은 뭔가 딱 확실히 이제 반응이 오고 지지율도 뭐 15% 이상 뛴다.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의 그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대선 주자로까지 같이 성장하자 이런 식의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겠지만은 뭐 김종인이 온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지지율에. 맥시멈 3% 정당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볼 것은 정말 진수희 의원 말대로 김종인이 정말 이준석을 손자처럼 아끼고 이준석의 정치적 미래를 성원하는 마음에서 비례 2번을 꽂아줄 것인지 비례 4번을 꽂아줄 것인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 뭐 김종인이 너 대구 가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애초에 그 천하용인이나 그 지역구 나가겠다고 그 개혁신당에 모여든 사람들은 계속 이준석이 뭐 대구에 나가야 된다, 어디 나가야 된다 하면서 뭐 그런 언론 주목도를 끌어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 본인도 뭐 수권 정당 하면서 자기는 지역구 나간다고 그런 허세를 떨어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어디 지역구에 나간다고 말을 안 하는 거 보면 이준석의 속내는 종인 할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비례 2번 좀 꽂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마지못해 받아서 비례 2번 나갈게요. 그 속내겠죠. 그러면 이제 김종인이 척하면 척이라고 이준석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공관위원장을 맡았을까? 저는 그게 이제 좀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금태섭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준석의 비례 2번을 원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자기 말을 다 자기가 뒤집는 정말 더 믿지 못할 그런 정치인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비례받겠다고 그렇게 사람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허세 떨고 해서 창당했는데 결국은 자기 혼자 비례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액세서리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딱 알려지게 되고 그게 노골화되면 아마 그 개혁신당의 동력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솔직히 뭐 3% 받아가지고 비례 한두 석 받는 것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정말 1, 2%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정말 흥미진진하다. 그리고 김종인과 이준석의 그 신뢰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이준석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항상 뭔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김종인이 이준석을 확실하게 컨트롤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당내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김종인이 이준석보다는 더 유리한 고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태섭도 있고 그런 민주당 출신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준석 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파 중에서 김종인 씨가 캐스팅 보트를 치면서 정권을 휘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을 자기가 확실히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들의 뭐 의리가 됐든 아니면 그들이 뭐 자꾸 뭐 이준석이 김종인을 멘토다 어쩌다 하는데 김종인이 그 대선 시절 대선 그 대선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선대위원장을 했었잖아요. 이준석의 가출을 막지 못하고서는 김종인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을 잘 제어하라고 해서 김종인을 데려왔는데 김종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두 번째 가출을 했었잖아요. 이준석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때 이준석은 또 뭐 자기가 석고대죄 하다시피 해서 막 말 잘 듣겠습니다 해갖고 그 선대위원장하고 원희룡이랑 막 쇼트 찍고 했는데 김종인은 그때 완전 축출되고 쫓겨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미 그 조기숙이나 뭐 이낙연이나 그쪽이랑 손을 잡고 어 그 금태섭이랑 먼저 합치라는 김종인의 말을 무시하고 급발진을 했잖아요, 이준석이. 그래서 김종인하고 이준석의 관계가 뭐 김종인의 말을 되게 이준석이 잘 새겨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은 펜코를 제일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멘토가 펜코인 상황에서 과연 김종인이 자기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를 계산을 할 텐데 이준석을 위해서 이준석 비례 2번을 내가 꽂아주면 본인이 남는 건 뭐가 있을지 그런 본전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이 좀 되게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이다. 그러나 이제 진수희 같은 그런 의원이나 오히려 조기숙 씨 같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이준석에 대한 진정한 뭐 신뢰라던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준석이 좀 재기발랄하고 뭐 정치적으로 많이 단련 좀 그 나이 대 동세대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 있는 정치인이니까 정말 뭐 엄마가 아들 보듯이 아니면 조카 보듯이 좀 아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김종인 씨가 이준석에 대해서 그런 아끼는 마음이 있는지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서로서로 이용하려는 관계 같아서 진짜 김종인 씨가 손주 보듯 이준석에 대한 진심 어린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지는 어, 곧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씨의 라스트 댄스, 이제 자기가 항상 풀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당을 그토록 찾아다녔고 자기가 이제 주류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항상 이 해소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억눌려 왔는데 항상 정치적 비주류로서 막 철새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왔는데 이 제3 신당, 뭐 개혁 신당 이것이 그들의 어, 뭐 그런 둥지가 될 수 있을지 안정적인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또 거기서 또 뭔가를 해서 또 큰 당으로 또 들어가려는 그런 어떤 교두보를 삼으려고 하겠죠. 항상 그런 식의 정치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 반골 기질 있는 사람들 뭐 제3 항상 뭐 양당에 패하면서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얼마나 잡음 없이 김종인의 카리스마로 일사불란한 그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보시자고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